최근 애플 아이폰의 증산 철회 소식에 IT주 타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슈 추적에서는 관련 이야기 살펴보고 IT주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소영 뉴스캐스터와 함께 IT주 이슈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최근 메타버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 AR, VR 시장도 확대되고 있어요. 그간 이 미국 중심의 AR, VR 시장에서 이 중국 업체들이 무섭게 진출하고 있다고요? 네, 최근 글로벌 XR AR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XR 시장 규모 2024년에는 1,268억 달러로 급성장할 전망인데요. 그런데 미국의 메타가 장악한 VR AR 기기 시장에 중국 기업들이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VR과 AR 헤드셋이 스마트폰을 이을 차세대 기기로 부상하면서 미중 테크 기업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건데요. 28일 시장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메타의 올 2분기 점유율은 66%로 전분기 대비 11%포인트 하락했고요. 바이트댄스 산하의 피코는 11%, 중국 DPVR은 9%의 점유율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전분기 대비 각각 3%포인트, 2%포인트 상승했고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20%로 2020년 4분기 7%였던 것 대비하면 3배 가까이 성장한 겁니다. 이러한 중국 회사들의 약진은 중국 정부의 메타버스 전략이 기기 제조사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제페토, 미국 로블록스처럼 세계 주요국은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이 통제가 어려운 플랫폼보다는 AR이나 VR 기기 제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기업들은 메타버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AR과 VR 기기 제조에 투자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핸드폰 회사인 샤오미나 화웨이, TV 회사인 TCL 등도 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최근 시장이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내 기존 1위 업체 메타가 선보이는 최초의 VR 기기 메타 퀘스트 프로가 다음 달 공개되고요. 이에 맞서서 애플은 내년 리얼리티 프로 AR 헤드셋을 1분기에 출시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차세대 기기 출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국내 증권사에서는 기기뿐 아니라 AR, VR 콘텐츠 제작 컨퍼런스가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대표 관련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뉴프렉스 보시면요. FPCB를 생산하는 업체로 카메라 모듈과 무선 충전용이 주 제품이며 전장용이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메타의 메타 퀘스트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용 FPCB를 단독으로 공급하는데요. 메타 퀘스트 2에는 카메라 모듈용을 4개 공급했으나 이번에 나올 신제품 메타 퀘스트 프로에는 손잡이에도 카메라가 탑재되면서 대당 11개 FPCB를 단독 공급할 전망입니다. 한번 흐름도 살펴보시면요. 8월 말부터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에 8월 24일 4,660원에서 9월 15일인 2주 만에 장중 9,720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시장 조정받을 때 성장 기술주들 더 크게 밀리면서 휘청였지만 오늘은 그래도 빨간불 켜내면서 6,6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칩스앤미디어 살펴보시죠. 텔레칩스의 자회사로서 국내 유일 비디오 IP 회사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에이다스와 홈 모니터링 카메라 부문, 드론과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비디오 코덱의 수요가 발생하는데요. 칩스앤미디어의 비디오 코덱 ISP는 VR, AR, XR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있어야 하는 필수 IP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 글래스 시장이 열린다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인텔과 삼성전자, 메타와 구글 등을 납품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칩스앤미디어는 여름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닦으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 후 소폭의 기간 조정을 겪었고 9월 들어서 실적 기대감에 또 오르나 싶었는데 최근 주가는 내림세를 걷고 있는데요.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기 전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오늘은 4거래일 만에 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면서 14,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AR 기기 시장 상황과 국내 관련주들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VR, AR 관련 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최근 이 애플의 아이폰 14 판매량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소식에 이번 주 초반 LG이노텍의 주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연매출의 70% 정도를 애플에 의존해서 이 아이폰 판매량 소식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인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아이폰 14 판매량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LG이노텍의 애플 의존도 조금은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이 아이폰 14 사전 예약 판매는 예상보다 좋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정식 출시를 하니까 그렇지 않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사전 예약,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전 예약률이 좀 좋았던 건 사실인데요. 이제 중국에서 출시 사흘 만에 판매량이 아이폰 13, 그러니까 14 신제품에 비해서 한 11% 정도가 좀 낮게 나왔다는 소식에 이번 주 초반부터 LG이노텍의 주가도 이제 하락을 시작하게 했는데, 여기 이제 불을 지핀 게 블룸버그 통신에서 어제였죠. 이제 아이폰 14 신제품 시리즈가 600만 대 정도의 이제 증산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LG이노텍까지 불이 좀 지펴진 모습이었습니다. LG이노텍은 이제 오늘 장에서 조금 소폭 반등하게 했지만 아이폰 카메라 모듈 공급하는 주가가 이제 LG이노텍의 주가가 한 4일 동안 20%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도 있지만 최근 4일간 20% 가까이 하락했다면 조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권가에서는 이 우려가 과도하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폰 판매량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하는데요. 예. 애플은 이번 신제품 총 4개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초반에 출시한 건 한 3개 모델 정도 됩니다. 여기서 플러스 모델을 제외해서 3개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4개 모델을 동시에 출시했을 때와 직접적인 비교가 좀 맞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 블룸버그가 보도한 600만 대 증산 계획을 좀 보면 애플이 올해 아이폰 13 시리즈에서 이제 초도 물량으로 예상을 잡은 건 9천만 대에서 9,500만 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0만 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애플에서 어떤 판매량이 좀 사전 예약량이 좋기 때문에 증산할 거라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부품 업체들도 좀 많은 양의 공급을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좀 한꺼번에 꺼지면서 좀 이런 양상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 아이폰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가용 모델에 좀 애플이 신기능을 많이 몰아줘서 역대급 끝나누기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잖아요. 사전 예약에서도 보였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의 판매 비중이 전작 대비해서 15%에서 20%까지 높아지면서 이게 지금 아이폰 프로와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 더 높은 사양, 그러니까 한 48메가픽셀, 4,800만 화소 카메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더 수익성이 높은 카메라 모듈 부품을 공급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 말했지만 LG이노텍의 감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LG이노텍이 그동안 주목받은 게 이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면서부터인데, 물론 LG이노텍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게 크기 때문에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위험도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LG이노텍의 사업 부문별을 조금 크게 살펴보면요, 한 3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광학 솔루션 사업이고, 그다음에 기판 소재, 이제 반도체 회로 기판을 말하고, 전장 부품,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대표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이 광학 솔루션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매출이 2분기 매출인데요, 굉장히 높게 잡혀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플에 대한, 사실상 여기서 이제 대부분이 애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광학 솔루션의 과도한 매출 비중이 집중돼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여기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을 요거를 좀 낮춰야 이제 LG이노텍 사업 자체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건데요. 기판 소재 부분도 나름 요새는 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것도 실적이 좀 늘어난 건데, 또 최근 들어서는 여기에 이제 FC BGA 같이 삼성전기가 좀 하는 사업에 수조 원대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무선 주파수 패키지 시스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회로 기판에서는 전 세계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또 전장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지금 차량용 실내 레이더 같은 부품을 만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적자라는 게 아쉬운 대목으로 꼽히는 점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 부품 공급사를 되게 다양하게 갖췄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LG이노텍의 경우 이 아이폰에 공급하는 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위험도가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또 전체 매출에 흔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의 BOE가
애플의 아이폰에 올레드 패널을 납품하고 있죠. 그렇겠지만 이제 카메라 모듈 분야에서도 지금 LG 이노텍이 좀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데 애플도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공급사를 다양화할 수 있는 전략을 내놓을 거라. 그에 따라서 이제 위험이 높아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당장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낮은 게요. 대안이 좀 없습니다. 이제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지금 애플이 원하는 고사양 부품 정도를 맞춰줄 수 있는 게 LG 이노텍과 일본의 샤프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근데 일본의 샤프가 지난해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베트남 공장을 셧다운을 들어가면서 그 이후에 다시 생산을 시작했는데 이후에 생산 수율이 조금 완성품이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라는 좀 얘기가 있어서요. 여기서 이제 LG 이노텍이 좀 점유율을 확 치고 오르고 이 시기에 이제 애플로부터 좀 높은 수율, 그들의 요구를 좀 맞춰주면서 좀 1위 공급자의 어떤 위치에 올라섰던 건데요. 여기서 이제 그만큼 당장에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애플이 어떤 변심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FC BGA 같이 지금 최근에 좀 투자하고 있는 여기서는 아직까지 이게 서버나 어떤 이쪽으로 들어가는 고사양 반도체 회로기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수익성이 높은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서 좀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장 부품도 빠르게 좀 매출을 올리면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카 수혜주로 많이 꼽히는데 이제 실내용 스마트 차량에서 이제 레이더 같은 안테나가 시스템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완성차 업계와 앞으로 나올 전기차 업체에 더 많이 공급을 해야 이런 위험도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가 큰 만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네, 최근 IT 기기 수요 부진 배경으로 경기 둔화가 꼽히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짚어보고 시장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한화자산운용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아이폰 이 증산 철회 소식에 따라서 관련주, LG 이노텍 특히 많이 빠졌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시장에 부정적 영향 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T 소비는 적어도 확실히 침체가 된 거는 맞다. 왜냐하면 침체라는 거는 마이너스 성장을, 역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배경은 앞에서도 많이 설명이 됐지만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아무래도 집안에 있는 상황이 많으면서 관련된 그런 스마트폰과 가전, 그다음에 노트북 수요가 되게 늘어나면서 결국 그런 것들이 미리 당겨서 소비를 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당연히 계속 매년 폰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예견됐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소위 반도체,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의 1, 2위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네들의 소위 재고가 작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성장을 해서 올해까지 내내 지금 재고가 축적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쉥먼트조차도 지금 지지난달부터는 마이너스 역성장으로 돌아선 걸 본다면 어찌 보면 애플의 이러한 어떤 성장 둔화는 좀 예견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과 일본이 달러 강세화 기조 속에 이 자국의 통화가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이제 정부가 직접 개입에 나섰습니다. 엔화 가치 같은 경우에는 2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킹달러 기조 속에 이 글로벌 외환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외환 위기 가능성은 어찌 보면 특정 지역으로만 놓고 보면 외환 위기 가능성이 있다 걱정되지만 사실은 킹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조리 다 지금 외환 약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위 나홀로 강세라서 나머지 국가들 사이에는 상대적으로는 좀 위기가 덜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우리가 보면은 결국은 미국 경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측면을 보이고 펀더멘탈이 좋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논의하고 있는 이제 연준의 긴축이 예상을 깨고 지속적으로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달러 유동성을 소진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결국은 달러 약세의 현상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서 결국은 그건 어쩔 수 피할 수 없는 현상이고 다만 그 속도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연초 이후에 보면은 확실히 우리나라가
불과 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원화가 상승 속도가 서서히 올라왔었는데 예.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아주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가장 큰 원인이 제가 판단하건대는 그 원래 한은과 재경부가 그러니까 재정과 통화 정책이죠. 이 예. 같은 공조된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는 서로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는 약간 좀 혼란스러운 시그널을 주면서 예. 원화 약세가 좀 원화 약세가 강한 것, 원화가 많이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은 시장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원달러 환율 뭐 지금은 이제 1,438원 오늘 지금은 그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원래 당초에는 이제 1,450원까지 이제 본다 상방을 열어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1,500원까지도 이제 열어둬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것은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불과 우리가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유로화 대비 오히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소위 절하폭이 좀 덜했었습니다. 유로화가 더 약했거든요. 그런데 22가 예상과 달리 50bp가 아닌 75bp 예.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유로화의 그러한 약세가 상당히 좀 둔화됐거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최근 한은에서 좀 기조가 원래는 강세로 가겠다 했는데 불과 며칠 전에 또 그 재경부에서는 너무 또 기준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라는 또 뉘앙스가 막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지금 원래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덜 올라간다면 그 통화 아까 말씀하신 1,450원이 최상단을 아니고 그걸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결국 현재는 기준금리 차와 시장금리 차가 좁혀지거나 심지어 벌어진 것들을 어떻게 예. 좁혀나갈 거가 키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급락세를 계속 보이면서 이제 금융 당국이 이 증한 펀드를 이제 재가동한다. 2년 6개월 만에 증한 펀드를 재가동한다 했는데 이게 조금 지수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대략 그때 2020년 3월 달에 예. 그 이후에 조성이 됐었죠. 대략 한 10조 원 정도 아마 약정이 됐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대략 그 10조 원이 이번에 다시 모인다고 하면 예. 우리나라 한 1거래량 정도 됩니다. 매도량이 한 10에서 15조 원 정도 되니까. 결국은 하루치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걸 다 예. 사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부의 의지치를 보이는 거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정도의 그러한 증한기금 같은 방식이 과연 시장에 얼마나 그 심리를 다독일 수 있을까는 조금 퀘스천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거보다는 현재로는 가장 큰 키 이슈는 환율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거냐에 좀 더 그 정책 당국이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략을 마련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연준이 이전에는 너무 느리게 비둘기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해서 시장을 혼란시키고 인플레이션을 키웠습니다. 예. 거꾸로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려잡으려다 보니까 너무 매파적으로 가는 것이 또 시장의 걱정거리를 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연준의 마음이 어떻게 갈지는 지금 시장의 기대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예. 불확실성이 아직은 계속 남아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통상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가 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밸류에이션이 0.8배 정도를 보는데 예. 그러면은 1배가 2,400에서 2,5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0.8배까지 많이 떨어진다면 2,000선 정도가 1차 바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모든 악재들이 모조리 다 겹친다 하면은 2020년 3월 달 코로나 대위기 때입니다. 예. 그때는 0.7배까지 떨어졌고 그러면 대략 한 1,700선까지 됩니다. 그래서 예. 바닥이 어찌 보면 그렇게 멀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과연 이것이 바로 반등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퀘스천이 있기 때문에 예. 당분간 현금 비중을 충분히 늘려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이런 것이 한국을 비롯한 일본, 예. 유럽에는 그 좋은 점이 되고 미국 시장이 악재가 될 수 있어서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가는 그 전환점까지 저희가 충분히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예. 보고 그 전까지는 상당히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시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한 현금 확보로 변동성 대비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송재경 하나자산운용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